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2강.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아프리카 재진출 움직임은 옛 식민 지배 국가였던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중국, 아프리카 관계를 연대와 호혜의 관계로 묘사했지만 서구의 미디어와 관료들은 그 관계를 착취적인 것으로 조명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제적 거래들은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국가들을 벗어날 수 없는 채무국으로 전락시키고 취약한 인프라 및 불평등한 무역 계약만을 안겨주는 갈치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최근에 중국은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치 모델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다.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외교 정책 집단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경쟁할 필요성을 주창해왔으며 광범위한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존재가 가지는 복잡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보인 매력과 행동 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어쩌면 좀 더 의존할 만한 파트너로 자리 잡게 했다. 중국의 매력은 중국이 아프리카 엘리트와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규모의 기회와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는 조건이 쉽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은 중국의 가시적인 영향력이 대륙 전체에 걸쳐 마찰과 불신을 일으킴에 따라 평판 유지 비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미국은 어디에 있죠? 자본과 인프라, 엘리트 연수 기회, 대학 장학금 수요 기회, 미디어 접근성 등의 영역에서 중국은 성실하면서 유연한 자세로 아프리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 아프리카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반면 중국의 FDI는 급증하고 있다. 그 증가율이 가장 낮았을 때도 중국은 전년 대비 27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에 미국의 FDI는 24억 달러 감소했다.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은 차관 형태를 띈다. 어떤 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차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체 채무액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경제 항목을 규정하거나 때때로 정치적인 조건이 붙은 세계은행 및 미국의 차관과 달리 중국의 차관은 종종 투명성이 결여되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손쉽게 유입된다. 차관의 상당수가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투여되는데 이 같은 건설 시행은 또 중국 국영기업들이 맡게 되고 중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역시 아프리카 국내 노동자들을 주로 활용해 진행되는 세계은행의 소규모 프로젝트와 비교된다. 거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관료들에게는 많은 정치적 이득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도로, 철도, 경기장,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약탈적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판을 하자 어떤 아프리카 엘리트는 그렇게 말하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해준 게 뭐냐는 듯 미국은 어디 있죠? 라고 물었다. 거대 규모의 차관과 결합되어 있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규모와 속도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식시키고 있다. 좀 더 최근의 사례를 살피자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엘리트, 청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엘리트에게 중국은 중요한 해외 연수 국가가 되고 있다.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5만 명에게 새로운 연수 기회를 약속했다. 비록 2021년 포럼에서는 1만 명으로 감축됐지만 말이다. 수천 명의 관료들과 많은 언론인들이 이미 중국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런 연수는 그들에게 종종 첫 번째 해외여행인데 중국에는 자국의 국가 발전 모델의 성공을 홍보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아프리카 엘리트 및 언론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61개의 공자학원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공자학원은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중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통번역 공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에서 필자가 인터뷰한 많은 학생들은 중국어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에 끌리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중국의 대학에 유치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일부는 수업료를 감면받는다. 8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연구와 교육 경험은 중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존경심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비판적 평가도 만들어낸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마지막에서 다룰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훨씬 선별적이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아프리카 리더십 이니셔티브는 1년에 약 700명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200명 규모의 펠로십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주관의 연간 3,000명 수준의 장학금 및 교환학생 기회가 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국 대학의 장학금과 달리 미국 장학금은
각 대학이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원자들은 개별 대학의 기회 제공 여부를 찾고 조건에 맞추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연간 대략 4만 명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의 절반 수준이다. 전임 미국 대사관 관료가 설명했듯이 중국 정부는 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에 미국은 최고의 능력을 입증한 소수 학생들에게만 개별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관료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언제나 미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라면서 미국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중국과 규모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의 현지화 전략. 경제적 교육적 개발을 넘어 중국 정부는 미디어와 통신 영역 혹은 시진핑 총리가 담론 권력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CNN이나 미국의 소리 같은 미국 주요 언론의 해외 지사와 해외 방송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2012년에 케냐 공화국의 나이로비에 새로운 텔레비전 본부를 설립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신화통신 지사를 2018년까지 28개로 확대했다. 2012년에는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의 아프리카판을 대륙 전역에서 발행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긍정적인 뉴스를 혹은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보도라고 부르는 뉴스 보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매체 수용자들에게 접근하려 한다. 반면에 서구의 언론들은 보다 비판적인 프레임의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언론 매체가 지속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아프리카 언론인들도 이런 성향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 콘텐츠들은 접근하기 쉽다. 차이나데일리는 무료다. 신화통신은 다수의 아프리카 뉴스 에이전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료 접근을 허용하는 계약을 했다. 뉴스 접근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중국 회사들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통신 인프라 개발의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타임스의 디지털 TV를 개인 요금 부담으로 시청하도록 하는 것부터 화웨이와 GTE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제작된 저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통신 분야는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지배하고 있다. 감사와 비판의 혼재. 중국이 스스로를 접근하기 쉽고 많은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몇몇 논쟁과 불신 사태를 초래했다.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의 높은 접근성은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를 늘렸다. 질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묻는 정기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현장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에티오피아 도시 거주민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감사와 비판이 혼재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택시 기사는 중국이 건설한 도로는 장마 기간에 빗물이 흘러넘친다고 지적했고, 호텔 직원은 중국 텔레비전 세트에 대해 불평했으며 에티오피아 관료는 중국 소비자들도 거부하는 중국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조롱했다. 에티오피아 혹은 중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은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교육 수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중국 미디어 콘텐츠들은 비록 이용하기 쉽고 아프리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을지라도 엘리트 집단 외에서는 널리 소비되고 있지 않다. 질에 대한 이런 우려는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이타적인 선물이 아니라 전략적인 거래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지원들은 수혜국 쪽의 재정 투입이나 기타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거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몇몇 중국 프로젝트들은 장기간의 고비용 사업이다. 채무의 덫 외교라는 비유의 실제,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계획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서 아프리카의 자산을 획득하려 한다는 주장은 아직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국의 지원 상황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채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은 에티오피아, 케냐, 앙골라 등에서 한결같이 나타난다. 이 같은 염려는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현지인들과 실제로 섞여서 사는 국가에서 증폭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중국인을 경계해 혐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필자의 연구 주제를 들은 아디스아바바의 한 교수는 중국인들은 결코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미중 대결에 대한 피로감. 그러므로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중국은 분명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존재이다. 중국은 자원과 경험, 그리고 상품들에 대한 대규모의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때때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상할 필요와 아프리카 대중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에 봉착해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수동적인 원조 수혜자로서 위축되기보다는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협상가로 행동한다. 더구나 중국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가나에 있는 비당파적인 범아프리카 연구기관 아프로바로미터가
2019에서 2020년 사이에 18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 모델보다는 미국 발전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학생들과 엘리트들을 인터뷰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은 미국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미국의 투자와 장학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환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륙에서 강대국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두 국가 중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경합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까지 여기에 끼어든 상황은 아프리카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더 큰 협상력을 부여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관료들은 기왕이면 소수보다 다수의 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일을 선호한다. 그들은 중국의 초청 연수를 흔쾌히 수락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의 투자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두 선택지는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다시 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와의 관계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은 프로그램의 높은 질적 수준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기업, 시민사회, 아프리카의 초기 기술 산업 분야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미국은 27개의 군사기지와 6,000명의 군 인력을 가진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활동에만 열중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에 따르면 2019년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 조 6억 4천만 달러는 교육 분야 원조 3억 1천만 달러보다 2배 높았다. 일부 자원을 안보에서 교육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산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빌드 액트 같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좀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리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생산적이다. 이 빌드 액트는 양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창립됐다. 보건개발 같은 몇 개의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더 자주 협력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에볼라 전염병에 맞서 중국과 미국이 함께 싸운 경험을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양국 간에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심각한 긴장에 직면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중국 위협론은 이해하기 쉽고 대중적이지만 필연적으로 생생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지만 종종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로서는 유일하다.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와 중국 모두에게 미래의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위한 많은 여지를 남긴다. 이상으로 12강.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가? 이었습니다.